전기철도기사 필기해설 전기철도공학 네 번째 편입니다. 자, 이번부터는 그 화면 전환이 좀 불편하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그냥 화면 전환을 하지 않고 이 화면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자동 장력 조정 장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르는 것인데요. 자, 보게 되면 첫 번째 선지는 인류 구간의 한쪽에 자동 장력 조정 장치를 설치할 경우 구배가 낮은 쪽에 설치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구배가 낮은 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잠깐 여기다 그림을 짧게 한번 그려볼게요. 구배가 이렇게 지게 되잖아요. 구배가 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장력을 설치를 할지 이쪽에 장력을 설치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중력에 의해 가지고 전차선 같은 경우에 이제 무게 질량 중량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흐르게 돼요.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그러면 전차선의 신축이나 이 이외에도 이런 중력에 대한 전차선의 일방적인 흐름도 장력 장치가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상부 측에 인류를 해야 되고 하부 측에 자동 장력 조정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동 장력 장치의 종류에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활차식과 그다음에 스프링식과 드루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조과선 및 전차선은 억제 저항이 적게 되도록 시설한다. 억제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전차선이 오른쪽으로 많이 흐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차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전차선은 분명히 신축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데 그러면 가동 브라켓도 전차선과 조과선을 물고 있는 가동 브라켓도 흐르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자동 종료 조정 장치하고 가동 브라켓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보셔도 돼요. 전차선이 흐르게 되면 가동 브라켓가 움직여서 흐르는 방향으로 흐르게 돼서 자동 정류장치가 신축을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억제 저항이라는 거는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너는 흘러도 전차선 너는 흐를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과선 및 전차선은 억제 저항이 적게 되도록 시설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활차식과 도르래식은 표준 장력에 맞는 활차비와 종류를 선택한다.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스프링식은 좀 달라요, 내용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또 그때 가면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네 번째는 왜 틀리냐? 수동 장력 조정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합성 전차선에 턴버클을 사용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데 턴버클을 왜 사용하죠? 수동 장력 조정 장치 종류에는 턴버클식과 조정 스트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수동 조정 장치예요. 턴버클과 그 다음에 조정 스트랩이라는 조정 스트랩. 스트랩은 이렇게 써요. 스트랩인데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장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만 할 수 있는 턴버클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턴버클은 조정 스트랩보다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두 개가 수동 장력 조정 장치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 장력 조정 장치의 보조 기구로도 사용을 하고 단독으로도 수동 장력 조정 장치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자, 22번은 교류 급전 측 단상 단락 사고 고장 전류 계산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IS는 고장 전류이며 V는 급전 전압. 그다음에 Z0는 전원 임피던스. 그다음에 ZTR은 변압기 임피던스. ZL은 선로 임피던스. 그다음에 RG는 고장점 저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만 보더라도 나는 이걸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피던스법으로 고장 전류를 구하겠다. 그러면 임피던스 토탈 그다음에 공급 전압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답은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답은 볼 것도 없이 4번인데
요거는 그 4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는데, 자, 전원칙 임피던스가 그 어디에는 그 2구, 어디에는 그냥 1이거든요. 자, 전원칙 임피던스가 왜 2배가 되는지 요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삼성 측 그 임피던스를 단상으로 이제 환산하면 또 2배가 된다는데 저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렇게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한전측이에요. 캡코. 그 다음에 여기는 철도, 코레일 측이거든요. 여기는 스코트 변압기를 써요. 코레일에서는. 이걸 좀 써드릴까요? 자, 여기 스코트 변압기. 스코트 TR에 여기는 지금 M상이에요. M상. 그 다음에 여기는 스코트 TR에 T상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막 캡코 한전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전측이에요. 자, 한전측 전원 같은 경우에는 RSD 삼성 120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상이 120도 주식이죠. 근데 스코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90도 위상차를 가져요. 그래서 좀 특수한 변압기가 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전원측 임피던스가 왜 2배가 되는지, 경로를 따라가면 2배가 돼요. 신기하게. 자,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U상에서 M상 변압기 한 측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게 되면, 자, ZS를 여기 Z0, ZS 똑같아요. 이거 하나 먼저 써놓을까요? 자, ZS와 Z0,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습관적으로 전원측 임피던스를 S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자, 요거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U에서 나왔을 때, 자, ZS 전원측 임피던스 따라가죠? 지나쳐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1차 측 스코트 변압기를 이렇게 지나갈게요. 그럼 또 다시 전원측 임피던스 ZS가 하나 지나가죠. 이렇게 패로가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럴 때 ZS가 몇 개였어요? 하나, 2개죠. 그래서 EZ0예요. EZS. 자, M상에서는 이렇게 됐잖아요. T상에다 한번 볼게요. T상은 조금 회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요것도 2차 측 이제 조건이 있는데, 요건 이제 조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원측 임피던스 2배만 되는 걸 오늘 보면 되니까요. 자,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제 V에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갔더니, 첫 번째 여기 임피던스 하나 지나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피던스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원측 임피던스가 하나, 2개 됐죠. T상측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여기 하나, 자, 여기 하나. EZS가 됐죠. 자,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간단하긴 한데, 좀 보게 되면 요거죠. 자, EZ0. 근데 저희가 또 하나 뭘 따라 다녔었죠? 뭘 따라서 여기. ZM 임피던스, 여기 ZT 임피던스. 요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ZT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ZM이나 ZT 쪽에,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저는 변압기 측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변압기 측 ZTR이잖아요. 그죠? 그럼 솔로 측 임피던스가 뭐냐?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여기 그림을 이렇게 연장을 한번 좀 더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런 솔로에서 지금 이거는 완전하게 맞지는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이 55,000V, 55kV인데 여기다 제가 전기차를 그려놨기 때문에 올바른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단상 단락사고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났었을 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뭐냐면 솔로측 임피던스 ZL이 되죠. 근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고장점 저항이 돼요. 이 부분이. 그러면 전부 다 찾았죠. 자, ZL을 찾았고, RG 찾았으니까, 토탈 임피던스가 뭐냐면, 요거잖아요. 여기다 요거 써주면 되죠. 여기다가, 요걸 써주니까, 자, 요거 그대로잖아요. 요거 그대로. 자, 그래서 답이 EZ0 플러스 ZTR 플러스 ZL 플러스 RG분의 V. 요게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한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강체 전차 선로에서 알바 브래킷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고단, 가동형, 그 단축형, 뭐 이렇게 고정형 이거 있는데 순서 이렇게 돼 있지만 가고단으로 외우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단축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해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가동형과 고정형과 단축형이 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장형은 쓰이지를 않습니다. 이 확장형은 답은 확장형 요건데요. 자, 그러면 가동형과 고정형은 이제 그림이 실제적으로 제가 요거는 떠왔는데 단축형은 사실 찾기가 좀 힘들어서 요거는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일단 그러면 가동형과 고정형의 차이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거를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자,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구조물 공학에서 보게 되면 지점을 저희들이 고정 지점, 그 다음에 힌지 지점, 이동 지점, 이렇게 세 가지 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정형이에요. 이게 고정형인데,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이동하지를 않아요. 회전을 하지를 않아요. 어디 쓰이게 되냐면, 보통 이제 흐름 방지 계속. 그러면 강체가 중앙에 쓰이는 거죠. 강체 중앙에 있어서 얘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강체도 실제적으로 신축을 하거든요. 근데 온도 변화가 지하다 보니 크게 없어가지고, 뭐 아주 이렇게 신축이 많은 양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만 고정형을 쓰는 거고, 신축장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을 하게 된다는 건 이제 좌우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가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동형을 쓰는 건 이 부분이 가동형이에요. 가동형. 요걸 이제 자세히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에는 이렇게 가동고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 윗부분이 이렇게, 지금 요건 이제 지금 정면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핀으로 내려 꽂은 거죠. 이렇게 내려 꽂은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에서. 내리 꽂은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핀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동형. 다른 말로 그러면 이걸 지점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이동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고정이 된 거죠. 고정 지점처럼. 여기 용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동형, 고정형 이렇게 돼 있죠. 가동형, 이제 고정형, 이제 단축형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 가동이나 고정형 브레이크 설치가 불가능한 아주 협소한 개소에만 설치하는 건데, 요거는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23번의 답은 확장형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체 전차 선로에서 알바 브레이킷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고단으로 외워놓으시면 되세요. 가동형, 고정형, 단축형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 저는 이 문제 자체를 기사 시험에 냈다는 건 사실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문제를 사실, 현업에, 그 다음에 철도공사나 그다음에 철도공단에 계신 분들도 아주 아주 소수의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그래도 관계자만. 자, 아무튼 일단 나왔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먼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사전 이도라는 거는 이제 프리세그라 그러는데, 세그라는 거는 이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차선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를 우리가 계속 이제 처지는 거, 디플렉션도 나왔고 딥도 나왔고 지금 이제 또 세그가 나오잖아요. 처짐 너무나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나온 건 세그예요. 세그. 그 다음에 지난번 나오고는 디플렉션이 있잖아요. 처짐. 그 다음에 딥 이런 게 있잖아요. 순수 내용들은 다 조금 의미는 비슷하다. 저는 이게 전부 다 틀리다고 봐요. 좀 틀리다고. 이거는 자연적이냐, 그 다음에 또 인위적이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생길 수 없는 현상이냐. 디플렉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세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주는 거고요. 딥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저희가 주는 거예요. 시공할 때. 인위적으로 요 값을. 요걸 이제 세그라 그래요. 사전에 그 이도를 준다고 해가지고 프리세그라 그러고, 이거는 그 반대말로 시설을 했는데 그 세그로, 이거는 그 어떤 책을 보게 되면 그 프리세그로 잘못 가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호구가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수평 가선, 이렇게 수평 가선에서 그 드로퍼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드로퍼를 원래 요 길이 요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요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짧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요렇게 수평을 가선돼야 될 부분이 요렇게 들어 올려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호그라 그래요. 들어 올려졌다. 그러고 얘는 세그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인위적으로 공사를 할 때부터 사전에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처지게 한다 그래가지고 프리세그라 그러죠. 그 우리말로는 이제 사전이도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사전이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다 판타를 이렇게 한번 판타를 굳이 그려볼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판타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때, 판타는 앞상의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앞상 변화가 차이가 없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꼭 앞상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들어 올려지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만큼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죠? 이만큼 아니더라도, 얼마큼이죠? 요만큼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죠? 이만큼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자, 앞상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저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대요. 이게 그렇지가 않고, 전차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차익의 변화가 없으면, 이 앞상량은, 여기가 지지점이잖아요. 여기가 또 지지점이 되잖아요. 지지점이 되고, 이 중간 부분을 저희가 경관 중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관 중앙에서 지지점, 앞상하고 지지점에서 앞상이 틀려요. 월등히. 차이가 거의 한 두 배? 세 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상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상이 덜 되게, 만약에 여기서 요 정도 앞상이 됐다고 하면, 요 정도 앞상이 됐다고 했었을 때, 요건 들어 올려지더라도 전차선 기준으로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얘랑 비슷한 거예요. 얘랑.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프리세그 가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기냐면,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리세그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여기는 앞상이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요만큼밖에? 지지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상이 요만큼 돼요. 이렇게. 자, 양이 크죠? 아이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앞상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돼요. 요런 식으로. 자, 이쪽에는 거의 앞상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쪽에는 앞상이 근데 여기는 앞상이 크죠? 이 앞상이 큰 부분을 프리세그로 해가지고, 요 전차선 수평을 맞춰 놓는 거야. 이 부분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 앞상되는 부분을. 그냥, 다시 정리하면은, 얘가 판타가 밀고 올라가더라도, 이 밀고 올라가는 부분이 여기서 걸쳐진다는 거죠. 전차선 수평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세그를 가선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계산 문제를 푸는 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푸는 방법만, 말씀만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접근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는데, 이거는 이제 양병남 선생이 편주한 전기철도공학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저도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것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고속철도 전차선의 사전 이도량이
요거지. 2000분의 그 54일 때 두 번째 드로퍼의 처짐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D2를 구하는 거니까 그 경간의 제곱, 그다음에 4 경간 그 센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떤 값을 넣냐면 두 번째 그 드로퍼 거리, 그다음에 첫 번째 드로퍼 거리에서 빼주고요. 그다음에 그 경간에서 요 값을 그대로 빼줄 거예요. 요 값을 그대로 빼주면 그 뭐 요거 넣어보면 그 답은 나오긴 하는데요. 요거는 요거 이 식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0.014라는 그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답은 실제 이제 찍고 가게 되면 요게 되겠죠. 요게 되는데 요거가 어떤 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고속철도에서 프리세그를 할 때는 이 첫 번째 요 2도 있죠. 요 첫 번째 요 간격. 요 지지점에서 요게 요거 색깔이 여기 첫 번째 그 드로퍼잖아요.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사전 이도를 주지를 않아요. 여기서 주지를 않고 어디서부터 주냐면 제가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여기서 첫 번째 요 구간은 주지를 않고 여기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여기 있는 것만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요 부분 여기서 이도가 안 생겼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요걸 묻는 거예요. 요 부분 여기 있는 이도 처짐량이 얼마인지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시 하나씩 챙겨가면 요 거리가 얼마냐면 얼마 그랬죠? 4.5. 요 위치가. 이렇게 쓰는 거면 이렇게 좀 헷갈리겠죠? 요까지가 4.5인 위치잖아요. 그 다음에 요까지가 얼마나 그랬냐면 11.25라 그랬죠. 11.25. 그러면 여기 그 간격들이 나오잖아요. 요 간격이 얼마죠? 6.75가 되죠. 6.75. 그럼 여기가 6.75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6.7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6.75. 요 경관이 뭔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경관은 지금, 자, 54의 힌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4.5고, 여기도 4.5가 빠져요. 여기도 4.5. 그럼 전체가 54였었잖아요. 54에서 그 4.5 곱하기 2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이 몇이 되냐면, 몇이죠? 이게, 자, 얼마 되냐면, 요게 45죠. 요게 이제 45를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공간이 안 나오니까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자, 위쪽으로 올려서, 식을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D2를 구하는 거니까, 분모에는 45의 제곱을 두고요.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여기 DC가 중요한데요. 요거는 처짐량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요 값. 그러면 54에 2000이죠. 이 값이에요. 요까지, 요 사준 이도량. 여기서 그 센터 중앙에서 걸리는 이도량이니까 요게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냐면 6.75죠. 6.75 곱하기 45 빼기 6.75인데 제가 핸드폰으로 계산을 한번 하고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봤더니 0.01376 정도가 나와요. 그럼 제가 그냥 지난번에 그냥 요거 테스트 한번 계산을 해봤던 건데 0.014 하고 맞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기계적으로 푼다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숙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될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한 번만 해놓으면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그 전차선의 장력을 T, 전차선의 단위 길이당 질량을 여기 로인데요. 이게 로라 할 때 파동 전파 속도는 얼마인가 묻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죠. 지난번에 문제를 어떻게 나왔었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019년 기출 문제 같고요. 제가 지난번 1, 2, 3에서 첫 번째 다뤘던 거는 20년 기출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파동 전파 속도가 이렇게 나왔었죠. 위에 가선정력은 똑같은데, 이렇게. 제가 참고로 이거가 똑같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로라고.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가선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 L과 로는 같은 거고, 이건 뭐냐면, 단위 길이당 질량, 전차선에. 장력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장력을 크게 할 수 없을 때는, 장력이 크게 할 수 없을 때는 전차선의 단위 길이당 질량을 줄여버리는 게 되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워만 놓으시면 절대로 틀리는 문제가 아니시죠. 요거는 답이 뭐죠? 요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일반선 같은 경우에는 일괄 장력 방식을 쓰고요. 일괄 장력, 제가 일반선이요. 일반선로 같은 경우에는 전차선하고 조가선을 함께 당기는 일괄 장력을 써요. 일괄 장력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전차선 따로, 전차선과 조가선을 따로따로 이제 하는 어떤 분이면 이제 단독 장력이 개별 장력, 개별이 맞겠네요. 개별 장력을 쓰거든요. 개별 장력을 써서 이제 만약에 일반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가 있는 경춘선 예를 들게 되면 전차선 조가선 같은 경우에 보통 본선로 같은 경우는 2.4톤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하게 된다 그러면 전차선도 1.2톤, 조가선도 1.2톤 이렇게 걸리는 건데요. 이게 힘의 평형이 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크라는 부분이 중간에 있기는 한데, 이 요크 자체가 힘의 평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해 놓은 요크가 뭐냐면, 이거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차선과 여기 조가선이고 전차선이면, 요게 일괄 장력을 하다 보니까, 요런 요크라는 걸 달아놓고, 이렇게 힘이 분배를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움직이게 하거든요. 요게, 요크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 요 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앞뒤로. 요걸 달아놓는데 요거 힘의 분배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서 1.2톤, 1.2톤이 딱 분배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그냥 쉽게 그냥 전차선과 조가선에 1.2톤씩 걸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죠? 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전차선에 따로 얼마 걸리냐면 2톤을 걸어요. 2톤을 걸고 조가선에 1.5톤을 걸어요. 지금 일반선에 쓰는 조가선과, 일반선에 쓰는 조가선이요. 일반선의 조가선과, 그 다음에 이제 고속선에 쓰는 조가선도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자에는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전부 다 똑같은 BZ65라는 청동연선을 쓰거든요. 이게 두 개의 강도가 보통 한 4,300 킬로그램 포스 정도가 돼요. 약 그러니까 4.3톤 정도 되는 거죠. 자, 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안전율이 고려가 돼가지고 1.5톤만 해도 되는데 1.2톤만 해도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이제 안전율이 고려돼가지고 이만큼 쓰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건 이제 전차선 단선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만큼 게 쓰는 건데 이 전차선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선 전차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3,900kg 포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9톤 정도 되는 거죠. 요 값 자체가 마모가 될 때마다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3,900톤을 쓰고 있어요. 3,900kg. 근데 조가선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쓰고 있는데, 이 쓰는 장력이 틀리잖아요.
왜냐면 일반선은 보통 빨라봐야 150km 미만 15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선의 전파 속도가 장력을 굳이 크게 하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열차 속도가 그때 뭐라 그랬죠? 열차 속도는 파동 전파 속도 0.7배 정도라 그랬잖아요. 큰 무리가 없는 거죠. 근데 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300km 이상 뛰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일반선에 걸리는 1.2톤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2톤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것만 단독으로. 그럼 만약 조가선하고 전차선하고 일괄 장력을 해놓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힘의 균형이 잘 안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동 전파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금방 23번에서 알바 브레이크 설명드릴 때, 제가 지점에 빗대어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가동 브레이크의 이 부분에 핀을 좌우로 회전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가동 브라켓을 제가 어디에 지점에 어디에 빗대었냐면 이동 지점에 빗대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이건 이동 지점이 아니고 지점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자, 고정 지점, 그 다음에 힌지 지점. 힌지는 다른 말로 회전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동 지점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가동 브라켓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동 지점하고 같이 취급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이동 가동 이걸 비슷한 의미로 제가 착각하고 설명할 때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이 부분은 회전 지점이에요. 가동 브라켓은 왜 회전 힌지 지점이냐면 이 지금 파란 요 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잖아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회전을 하거든요. 이거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지 이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바 브레이킷의 가동 브레이킷은 지점의 구조물 공학에서 지점으로 굳이 분류하자 그러면 힌지 지점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